안녕하세요. 안은미입니다. 오늘부터 2021년 국가고시 저와 함께 하게 될 겁니다. 국가고시 준비 어떠신가요? 많이 어렵고 힘드시죠? 아마 떨어지는 건 아닌가 걱정도 되실 거고 그리고 불안하시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그 걱정과 불안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여러분이 합격하실 때까지 지켜드릴 거고 도와드릴 거예요. 함께 할 겁니다. 여러분의 고민거리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억지로 외우다 보니까 잘 안 외워질 거고 그리고 헷갈리게 될 겁니다. 문제를 풀 때도 자신 없을 거고 그러다 보니 다른 답을 선택할 확률도 높아지죠. 그리고 자꾸 헷갈리게 되고 같은 부분을 반복적으로 틀리게 될 겁니다. 이해와 암기 그리고 문제풀이까지 하나의 연결고리가 다 이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그 부분 제가 해결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공동 목표인 국가고시 합격을 이룰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고요. 저와 함께 할 과목들과 그리고 커리큘럼에 대한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할 과목은 성인간호학, 아동간호학, 그리고 지역사회간호학, 기본간호학 이렇게 4가지를 함께 하게 될 거예요. 자, 국가고시는 대체로 1월에 치러졌습니다. 1월에 치르고 그리고 합격 발표가 2월에 났어요. 우리는 12월까지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마무리할 겁니다. 그리고 1월에는 시험을 보기 위한 최상의 컨디션으로 몸을 만들고 마인드 컨트롤도 할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본 후에 2월에 합격 소식을 기다릴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합격은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도 다 알고 계세요. 총점 60% 이상을 맞으셔야 하고 각 과목에 40% 이상을 맞아야 합니다. 즉, 평락과 꽈락을 다 피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60% 이상 다 맞으면 그냥 되는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맞아요. 전 과목 60% 이상을 다 맞으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각자 약한 과목들이 한 과목씩은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시험 날은 정해져 있고 우리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죠. 그 에너지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약한 과목, 자신 없는 과목들은 그냥 꽈락만 면하자고요. 40%만 맞고 그리고 나머지 내가 할 수 있는 과목들에서 60% 이상, 최대 80%까지 내가 점수를 얻어서 나머지 과목들에 나눠주는 겁니다. 그런 전략으로 접근을 하셔야 해요. 그래야 시험 때까지 여러분 지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2022년부터는 출제 범위가 다소 바뀝니다. 보건의학관계법규에서 바뀌는데요. 우리와는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2021년에 합격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부분은 제가 과감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거의 국가고시는 어땠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2019년 데이터, 가장 최근 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국가고시 합격률 96.4%였어요. 굉장히 수치 높죠. 합격률 굉장히 높습니다. 문제가 쉬워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모두 준비를 열심히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사항은 무엇이냐? 꽈락보다 평락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상하죠? 선배들이 분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법규 때문에 정말 이번 국시 떨어질 것 같아. 나 관리가 너무 어려워. 이렇게 얘기를 해서 꽈락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평락이 훨씬 많습니다. 과목별로 제가 꽈락했던 과목을 살펴볼 건데 모성이 9명으로 가장 많았고 여기서 눈여겨볼 사항이 하나가 또 있어요. 바로 성인간호학에서도 꽈락이 나왔다는 겁니다. 성인은 문제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꽈락이 없을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꽈락이 성인에서도 1명 나왔습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일 것 같은데요. 합격률은 96% 선을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난이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난이도를 살펴보시면 성인간호학이 지금 붉게 표시된 선이 성인간호학인데 다른 과목들을 보면 들쭉날쭉한 과목들도 있어요. 지역사회와 아동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본간호학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점점 상승하는 그래프를 볼 수 있어요. 이 얘기는 맞춘 사람들의 수가 많아졌다, 즉 쉬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인간호학은 정반대의 그래프를 보이고 있어요. 이 얘기는 맞춘 사람이 적다, 점점 난이도가 높아진다, 즉 문제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임상 현장이 반영되기 때문이에요. 임상에서 간호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슈화되고 있고, 그리고 법적 책임 또한 가볍지 않습니다. 무거워졌어요. 책임질 부분이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간호사가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시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현장에서 일을 할 분들에게 주어지는 면허를 부여하기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트렌드가 반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의사결정하는 연습을 충분히 해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받았을 때 당연히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여러분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과목별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아까 전에 제가 전략 하나를 말씀드렸죠. 내가 취약한 과목은 꽈락만 면하고 다른 과목들에서 점수를 좀 얻자. 근데 여기서 전략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바로 과목별로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들이 있고요. 그 부분만 우리가 집중 공략을 하더라도 충분히 꽈락 평락 다 잡을 수 있어요. 성인간호학은 70문제 중에서 28점만 맞으면 꽈락을 면하지만 우리는 최대 80%까지 한번 도전을 해볼 거예요. 문제가 어디서 출제가 많이 되는가 하면 영양, 대사, 배설 간호에서 33%가 출제가 되고, 그리고 활동, 휴식 간호에서 35%가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려워하시는 신경 기능에도 출제가 돼요. 즉, 메이저 파트가 출제 빈도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략적으로 메이저 파트를 조금 더 집중 공략을 할 거예요. 상대적으로 소화기계는 여러분이 조금 쉽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신경계통은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심혈관계, 호흡기계도 마찬가지고. 근데 제가 여러분 내과 경력만 10년 이상이에요. 누구보다 이해 잘 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릴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만 다 맞추면 우리는 거의 70%를 가져갑니다. 그럼 꽈락평락 다 잡을 수 있겠죠. 그런데 성인이 어려운 이유가 또 있는데요. 문제는 성인이지만 정작 들여다보면 양리학의 문제들도 많고요. 그리고 병리학, 생리학을 묻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 간호학만 알아서는 문제를 풀 수 없을 확률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지식을 총동원해야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나중에 문제풀이를 통해서 다 보완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 아동간호학입니다. 아동간호학은 35점 중에 꽈락 면하려면 14점만 맞추시면 되는데 우리는 그 이상 더 맞출 거라고 분명 말씀드렸어요. 아동도 성인과 비슷합니다. 출제 유형이 비슷해요. 다만 성인에서 아동으로 그 대상이 옮겨간 것 뿐입니다. 그래서 5번 보시면 아동의 건강 회복 이 부분에서 50% 꽤 많은 문제수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각 발달 단계별 특징을 묻는 문제들이 출제가 돼요. 그 부분이 40%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합하면 90%, 우리 꽈락 평락 충분히 잡을 수 있겠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본간호학입니다. 여러분, 기본간호학은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안전요구에서 44%가 출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출제가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3문제에서 5문항까지는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기본간호학은 우리가 다 다루고 갈 겁니다. 특히 산소화, 그리고 배설 요구, 그리고 투약간호, 그리고 지금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감염관리 굉장히 대두되고 있고요. 이 부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지역사회입니다. 35문항 중에 꽈락만 면하려면 14점만 맞추시면 돼요. 그리고 출제 분야가 많은 부분을 봤더니 지역사회 건강요구 사정에서 34%가 출제가 되고 인구 집단별 건강 증진 및 유지가 46%가 출제가 됩니다. 이 부분만 합하면 거의 몇 프로인가요? 80%죠? 그런데 지역사회를 여러분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지역사회 건강사정 부분에서요. 내가 성인이나 모성에서 배웠던, 아동에서 배웠던 건강사정과는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 그리고 분야가 굉장히 넓고 생소한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용어에 대한 개념 정리가 완전하게 되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 없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는 용어의 개념 정리 또한 짚고 넘어갈 겁니다. 자, 저의 합격 비법, 학습 전략 소개해 드릴게요. 토끼 잡자 크크크 비법입니다. 토끼는 몇 마리입니까? 총 2마리예요. 꽈락과 평락 2마리 토끼를 다 잡을 건데 어떻게 잡을 거냐면 코어와 키포인트 그리고 키워드로 잡을 겁니다. 이론을 배울 때도 물론 키포인트, 코어, 키워드 굉장히 중요하지만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출제자가 어떠한 의도로 문제를 냈느냐, 즉 정말 네가 궁극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니? 라고 하는 그 핵심 파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자료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키워드 뽑아내서 정답으로 가는 방향을 제가 잡아 드릴 거예요. 제가 예시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가볍게 워밍업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천식을 진단하는 검사 결과를 옳은 것을 묻고 있어요.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빠르게 보겠습니다. 무엇을 묻고 있나요? 다 검사 결과들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천식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머리를 간단하게 해드릴 건데요. 천식은 알러젠에 의한 알러지 반응입니다. 그래서 혈액 내에 호산구와 이뮤노글로불린 E가 증가하죠. 그리고 기도가 협착되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좁아진 기도로 공기가 들락날락하면서 무엇이 생기나요? 휘징 사운드가 생기고 공기순환이 잘 안 되니까 호흡 곤란이 일어납니다. 그것 때문에 가슴도 답답하죠. 이런 증상으로 환자가 병원에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의사는 점쟁이가 아니잖아요. 딱 보고 아, 저 사람 천식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진단이라는 걸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환자의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원인을 파악하려고 검사 처방을 내게 돼요. 그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처방이 ABGA와 PFT입니다. 엑스레이 처방은 이 사람이 숨이 차고 있는 원인이 다른 원인이 있는 건 아닌가 하고 찾아보기 위해서 엑스레이 처방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해부학적인 구조 이상을 보기 위해서 엑스레이 처방을 냅니다. 정작 중요한 처방은, 정말 중요한 처방은 이 PFT예요. 제가 검사 결과 조금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릴 건데요. 여러분, 별그대에는 천성이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천산이가 있습니다. 천산이가 노래를 합니다. 천산이가 노래를 합니다. 뭐라고 노래합니까? 페 이렇게 노래를 해요. 천식에서 호산구가 증가하고 이뮤노글로불린 E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PEV1과 PEFR이 감소하고요. FVC분의 FEV1이 70% 미만으로 떨어져요. 이거를 제가 표현한 거예요. 천산이가 노래를 합니다. 제 손가락 방향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나요? 위를 가리키고 있어요. 뭐라고 노래합니까? 페라고 노래를 하고 있어요. FEV1과 PFR이 감소하죠. 감소합니다. 그리고 FVC분의 FEV1이 70% 미만으로 떨어져요. 자, 이렇게 되면 천식에 대한 병태 생리와 증상 진단 검사까지 조금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천식에서는 약물요법에서 기관지 확장제를 쓰고 있는데요. 제가 이 베타블로커에 빨간 줄을 그어놨어요. 왜 그럴까요? 천식에 대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그때 베타블로커를 사용한다라는 보기가 있으면 이거는 바로 틀렸다고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관지 확장제가 뭐죠? 베타 아고니스트죠. 근데 블로커랑 같이 쓰면 어떻게 됩니까? 효과가 전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베타블로커 주의하시라고 빨간색 그려놨고, 그리고 요즘에는 MDI 사용 방법에 대한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 이론에서 보다 더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오늘은 그 예시 워밍업 시간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답이 나왔죠? 4번입니다. 천산이가 페라고 노래를 했으니까요. 혈액 내 호산구의 농도가 증가하고, 그리고 면역 글로불린 E 농도가 증가하죠. 엑스레이 검사상 석회화를 보이는 것은 여러분 결핵이에요. 결핵은 석회화, 석회화는 결석, 결석이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혹시 이 부분 때문에 5번이라고 헷갈리시는 분 계셨나요? 숫자가 주는 안도감, 그리고 왠지 믿음직한 그런 느낌, 왠지 마음에 들잖아요. 이 600이란 숫자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교과서에는요, 15에서 20% 정도가 감소하고 브론코다일레이터를 쓴 후에는 12% 정도가 증가한다. 이때 천식을 진단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600이라는 숫자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미처 보지 못해서 혹시 정답을 잘못 고르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으로 5번을 선택했다면 그러지 않으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4번이 나 정답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5번은 과감하게 버리실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연습도 필요합니다. PFR의 정상 범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500에서 600이 정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천식 대상자의 검사 결과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만성 폐쇄성 폐질환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문제는 2020년에 출제가 된 문제입니다. 바로 여러분 전해에 출제가 됐던 문제예요. 여기서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사전 결과가 이렇다. 그럴 때 올바른 중재를 골라라 하는 문제예요.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여러분 자신 없어 하는 ABGA 문제, 그리고 바이탈 사인 이 문제가 주어지고 있어요. 자, ABGA는요, 절대 잊지 않아야 하는 숫자 중에 하나예요. 우리 숫자 외울 거 되게 많아요. 힘든 거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ABGA 또한 중요하다. 정말 하늘이 무너져도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숫자 중에 하나가 ABGA 수치인데요. 5가지가 세트로 돌아다닙니다. 얘네들은 폐하, PaO2, PaCO2, HCO3, SaO2 이렇게 5가지가 세트 묶음인데요. 숫자 외우기 너무 어려워요. 자, 폐하에서 7.35에서 7.45가 노말인데 이 7을 살짝 지워볼게요. 그러면 3, 5와 4, 5만 남습니다. 뭐랑 수치가 똑같나요? PaCO2랑 숫자가 똑같죠. 그리고 PaO2는 이 A를 살짝 이쪽으로 옮겨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숫자가 보입니까? 8과 0이 보이죠? PaO2는 아테리 내에 O2가 얼마나 많냐는 걸 프레셔로 나타내는 수치예요. 그래서 단위가 미리머큐리잖아요. 미리미리 HG 아닙니다. 저 옛날에 신규 때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미리머큐리라고 읽으셔야 해요. 그래서 PaO2는 80부터 100까지가 노멀 레인지다. HCO3는 22에서 26이 정상인데 어떤 책에는 28이 정상 범위라고도 나오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 차이 나는 것은 대세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22에서 26 혹은 22에서 28로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SaO2는 95%가 이상이고요. 그리고 이 곡선은 산소 1 곡선인데요. 보기에서 기관 내 삽관에 대한 보기가 있어서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롤러코스터 같은 빨간색 그래프 보이시죠? 경사가 완만하다가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지점 정도가 되겠어요. 이 부분이 바로 인투베이션 하는 인디케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한 60% 정도 돼요. 그러니까 60%까지는 어느 정도 사람이 버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60%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여러분 저산소증이 올 때 가장 무서운 게 뭐죠? 브레인 데미지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기 전에 이 안에서 인투베이션을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90일 때 인투베이션 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이 정도 선이 인디케이션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문제 푼다 못 푼다? 못 푼다. 우리는 뭘 알아야 된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해석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해석하기 너무 어려워요. 폐하가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산성이 되고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염기증이 된다는 건 우리는 아는데 그럼 이게 호흡성이냐 대사성이냐 그거를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간호중재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자, 호흡성을 볼 거면 PaO2만 보면 됩니다. 대사성을 볼 거면 HCO3만 보면 돼요. PaCO2의 숫자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호흡성 알칼리증이 되고요.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호흡성 산증이 됩니다. 그리고 대사성은 이 반대 크로스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문제를 다시 가보죠. 중요한 수치는 뭐다? ABG의 수치다. pH가 7.30이면 산성인가요? 염기성인가요? 산증이죠. PaCO2가 56입니다. 정상보다 큰가요? 작은가요? 크죠? 그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호흡성 산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이 문제는요, 결국은 ABG의 수치를 보고 이 환자가 호흡성 산증인지 호흡성 알칼리증인지를 판단을 해서 네가 적절한 간호중재를 해 라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제가 밑에 바이탈 사인 보고 전혀 지금 이 부분은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ABG 수치만 봐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호흡수가 28에는 정상보다 조금 높긴 하지만 큰 대세의 지장은 없습니다. BP가 140에 90도 높지만 뭐 중재를 할 정도는 아니에요. 경피적 산소 포화도가 90%이기 때문에 기관 내 삭관은 안 하죠. 아까 제가 그 롤러코스터 같은 곡선 보여드렸어요. 그렇다면 2번은 무엇이냐? 이건 호흡성 알칼리증일 때 하는 중재. 내가 내뱉은 CO2를 다시 마심으로써 산염기 불균형을 맞춰주는 그런 간호 행위입니다. 3번이야말로 COPD 환자들에게 몸에 많이 쌓여있는 이산화탄소를 충분히 효율적으로 잘 배출해주는 호흡법이에요. 퍼스트 릴리프 브레싱이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실습을 나가셨을 때 물병에다가 빨대 같은 거 꽂아놓고 환자분한테 이거 부세요, 계속 부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실제로 저도 펄모 병동에서 근무를 할 때 이런 간호중재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 4번은 ABR 자세잖아요. 뭐 스파이널 탭을 하거나 렁 NAB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렇게 중재를 할 수 있어요. 자, 5번으로 답을 고르신 분은 아마 안 계시겠지만 제가 COPD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COPD 환자들에게 분당 6리터의 고농도 산소 절대 안 줍니다. 자, 우리가 빨리 숨이 차서 빨리빨리 숨을 쉬는 거는 몸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빨리 내보내고 산소를 빨리 들여 마시기 위해서예요. 호흡 중추가 자극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COPD 환자들은 워낙에 CO2 농도가 높아 있는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를 해오고 거기에 적응이 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CO2가 웬만큼 올라서는 호흡 중추가 자극을 안 받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고농도 산소를 주게 되면 이 환자들에게는 독약을 주는 거랑 똑같아요. 즉, 호흡 중추야 내가 산소 줄 테니까 너 잠깐 쉬어. 이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COPD 환자들에게 고농도 산소 절대 주지 않습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요. 여러분께 제가 암기 방법을 조금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온 문제인데요. 지역사회 간호학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주는 혜택을 말하는데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65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한 6가지 정도 됩니다. 6가지 정도가 되는데 외울 거 너무 많잖아요. 조금 우리가 쉽게 외우도록 하죠. 제가 남자친구랑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뭐 먹지? 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기야, 나 대파 팍팍 올라간 내내치킨 좋아하는 거 알지? 이거 먹으러 가자. 포인트가 어디 있나요? 대파, 뇌내, 알지에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인데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대동맥 폐쇄 및 협착, 파킨슨, 뇌내출혈, 뇌경색, 알츠하이머, 지주막하 출혈 이 6가지가 노인성 질환입니다. 어떤 질환입니까? 65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노인 장기 요양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질환 6가지가 이것들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암기 조금 쉽게 하시라고 안내 방법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국가고시 준비를 어떻게 할 거냐? 이론 수업과 문제풀이 그리고 최종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전 연습을 할 겁니다. 이론에서는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할 거고요. 그리고 문제풀이 부분에서는 실전 연습처럼 문제를 많이 풀어서 연습을 충분히 할 거예요. 이론과 문제풀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뭘 만드시게 될 거냐면 오답노트를 만드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 오답노트를 그냥 고사장에 들고 가요. 근데 쉬는 시간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못 봅니다. 머릿속에 남지 않아요. 그리고 각 교시마다 한 과목만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많은 과목의 오답노트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답노트는 언제 활용을 하시느냐 하면 내가 약한 부분이 어딘지를 파악을 하고 그 부분을 보완하시는 용도로 오답노트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내가 많이 틀리는 부분에 대한 이론을 한 번 더 복습을 하고 그리고 문제풀이를 통해서 내 실력을 조금 더 탄탄하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모의고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 실제로 그 시험을 봤던 선배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내가 문제 푸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들어가지고 답안지 마킹하고 확인하는데 너무 부족했어. 문제 푸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암기형과 해석형, 해결형 이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한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에요. 거의 1분도 안 되는 정말 30초, 40초 안에 모든 판단을 다 하고 답을 골라야 여러분이 쉽게 합격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도 실전처럼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모르는 부분, 내가 정말 안 풀리는 부분은 과감하게 넘어가고 그리고 집중적으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연습을 하자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저와 오리엔테이션 함께 하셨는데요. 어떠신가요?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기지 않으세요? 합격 메이커인 저 아는미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여러분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자, 오늘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본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